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힘드셨죠, 오시느라고. 계속 지금 주말까지 비 올 모양이던데 밤에 엄청나게 비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등록이 개업이 등록이죠. 개업을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이 중에서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합니다. 90% 이상입니다. 출제될 확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요건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몸은 하나인데 두 군데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한 번만 등록할 수 있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가능한데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법인 겸업, 이것도 출제될 확률 9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인장등록인데 이 인장등록 크기는 개인만 크기 제한이 있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따로 크기 제한이 없죠. 개인의 경우 요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은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3개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는 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요. 물가수준, 요거는 암기 프린터 몇 번 있나요? 암기 프린터 물가 수준이 10번? 10번에 첫 번째 가만별표 물가 수준 있죠.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각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전적으로 속한다. 한 사람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금지행위. 시험에 오늘 하는 내용도 8문제 정도, 지난주도 거의 8문제 정도, 오늘도 8문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앞으로 2주 동안 계속 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죠. 첫 주에 하는 것도 많이 출제되지 않는다 했고요. 자, 기본 윤리.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 즉 국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해라는 것은 자귀 의무라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자귀 의무라고도 합니다. 금지행위. 물론 시험에 뭐 자귀 의무, 부자귀 의무 이렇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본 윤리는 지켜야 되는,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금지행위는 하면 안 되는 의무고요. 자, 기본 윤리는 품위유지, 신의성실, 그 다음에 공정중개가 있는데 요건 개공하고 소공에 대해서만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원은 품위 유지 안 해도 되고 뭐 신의성실 안 지켜도 되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조문에는 개공과 소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무는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명문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선관주의 의무였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있고 법조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에는 법조문에 선관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의민은 위민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로서만, 법조문에는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선관주의 의무,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용어는 인터넷에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민법 용어니까요, 잘 나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원래 전문 직업인들은 의사라든지 변호사 등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판례는 상법상 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사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된다. 따라서 만약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10억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아무리 개업공개사가 잘못해도 개업공개사에게 100% 배상하라는 판례는 없습니다. 왜? 장사꾼이기 때문에 절반의 책임은 손님에게도 있다. 손님이 장사꾼 말만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비밀준수입니다.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이고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31번 한번 맨 밑에 보세요.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 중에서 동그란 1번 까만 별표에 보면 개공등이라고 되어 있죠. 개공등,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시험에 개공 등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개공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죠.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공등이 아니라고요. 개공등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개공등이에요. 자, 비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모든 비밀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하면 X죠.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를 하지 아니하다 하면 X입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비밀은 지켜야 되고요. 비밀 안 지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친고죄는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못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고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 못하고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죠. 이를테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 뭐 다른 법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반의사 불벌죄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친고죄는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지금 반의사 불벌죄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그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스토킹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저도 2번 당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당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토킹 처벌법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이게 또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러면 또 겁이 나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폐지하자는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9페이지 문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반의사불벌죄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반의사불벌죄는 비밀누설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59페이지 59페이지 9번 있죠. 맨 위에 59페이지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비밀누설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친고죄는 아예 없다고 했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합니다. 저도 명예훼손으로 제가 사이버 이게 인터넷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도 한번 고소해봤어요. 제가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다 한번 해봤는데 법 공부하려고 해보니까 처벌을 경찰이 묻더라고. 조사 다 하고 나서 처벌을 원합니까? 묻더라고요. 예, 처벌은 원하지 않고 그냥 좀 겁만 좀 주려고 이랬더만 욕을 엄청나게 욕하더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이때까지 조사하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빨리 처벌한다고 해. 이러더라고요. 예, 처벌 원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처벌 원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조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처벌 원한다 하니까 경찰에서 다시 검찰로 넘기면 경찰은 수사 개시권도 없고 수사 종결권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수사 개시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사 종결권, 기소권 전부 검찰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기소하는 검사, 기소청이 따로 있고 수사하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기소 독점주의에 오직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뭐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좀 논의가 되고 있죠. 요즘 뭐 기소청을 따로 만든다 뭐 이런 논의들도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검찰로 넘기니까 검사가 마지막으로 최종 둘이 다 불러가지고 피의자하고 뭐 고소인 다 불러가지고 합의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합의하면 처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저는 합의금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받아도 되더라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합의금 500만 원 달라 이러니까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막 새벽 2시에 숨소리만 들리고 전화 와가지고 공중전화에서 계속 추적해보니까 미아리에 있는 공중전화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돈 돌려주고 싶더라고. 괜히 그거 받았다가 한 10년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어쨌든 비밀누설하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자, 금지행위 시험에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자, 금지행위가 9가지가 있고 총 10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암기했는데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가지 암기해야 되는데 매무수거는 1년에 1,000만 원, 관직상투, 시공시 요거는 3년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는 임의적 취소, 개업공개사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요거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자 이런 사람을 업무정지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 원료 자체에 업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누구든지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행정형벌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교환업, 임대업, X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X 이 말이. 해도 된다는 말이죠. 금지행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금지행위가 X 아니니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목이 금지행위잖아.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 X니까 임대업은 해도 된다. 임대업 안 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요. 따봐야 중개업 못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에 1,000만원, 분양 관련 정서, 청약저축, 청약통장,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금인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 X, 이 말은 일방대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투기조장 안 되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겁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옆에 아파트 20억인데 우리도 20억으로 매물 올려주라. 왜 우리는 아파트는 10억이냐? 옆에 아파트는 20억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방해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1번입니다. 1번 맨 위에 53페이지 1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뭐였어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으니까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안 하고 등록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취소. 중개보수 초과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맞고요. 모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부분만 무효죠? 전부 무효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다. 법정보수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이다. 자, 돌려주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입니다. 기수범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도 위반이다.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줘도 처벌받는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돌려주면 금지행위 아니다. X. 자, 다음은 54페이지 4번입니다. 54페이지 4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는 것은. 자, 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금지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분양대행, 분양대행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컨설팅 수수료도 많이 받아도 되죠? 중개보수만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 금지행위죠. 직접거래. 직접거래 금지행위고요. 매매를 업을 하는 것 금지행위고, 임대업은 해도 된다 했죠? 매매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매매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겠어요? 매매업을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시세를 가장 잘 하잖아요. 그러면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들이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페이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건축물 매매 중개업을 하는 건 되는데 남을 소개하는 건 된다고. 매매 중개업은 되는데 남을 소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 사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예.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안 된다고. 남을 매매 소개하는 건 되죠. 매매 중개업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원래 개업공개사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중개업이잖아요. 남을 소개하는 게 주된 업무잖아요. 근데 소개는 안 하고 직접 현업에서 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찍어 돌린다 막 하고 이렇게 해요. 싼 거 나오면 막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요. 손님하고 직접 거래도 안 되고. 그 매매업은 자기 집을 딱 한 번 파는 거는 업이 아니죠. 그럼 몇 번 하면 업이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업이 몇 번 하면 직업이냐? 업으로 매매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집 딱 한 번 파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57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7번.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는 금지인데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라 했죠. 매매를 업을 하는 거, 다 매매를 업을 하는 거, 직접거래, 매매업 하는 것.
매매 중개를 업을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중개 안 하고 남한테 소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부끼리 같이 하면서 한 분은 매매업 사업자 등록해놓고 매매업만 하고 한 분은 중개업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민원 제기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 조사하면 좀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나가서 조사를 하면. 너무 100% 법을 지키려고 하면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리고 대충 해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면 돈은 버는데 언젠가는 또 처벌받고 문제될 소지가 있죠. 드라마도 보면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잖아요. 악행을 해도 나중에 되면. 똑같아요. 중개업에도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져요. 그걸 정직하게 하는 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가장. 자, 요거는 책에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하나, 요거는 책에는 없는데 그냥 기출문제입니다. 금쟁이, 벌칙,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쌍방대리, 아까 그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원.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쌍방대리 3년에 3,000 맞고요. 매매업 1년에 1,000만원 맞네요. 그 다음에 관직상투 3년에 3,000만원, 보수초가 1년에 1,000만원이죠? 그래서 옳은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원.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원래 국토부 장관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받은 기관, 즉 수탁기관이 신고센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신고를 접수받고 나면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또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직전 달의 신고 처리 접수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치보면 전화번호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려고. 지금 아파트 분여회에서 와가지고 자꾸 아파트 비싸게 내놔달라고 하는데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 안 된다더라고요. 피신고인, 신고인 인적사항까지 다 제출해야 돼.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이거 계약 체결해놓고 계약 당사자 중에 개업공개사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한 명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신고를. 그러니까 현업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중개하도록 노력해야 돼. 너무 한 사람 편만 들지 말고 매도인이나 매수인 너무 한 사람 편만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된 때,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하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 1, 2, 3 서식을 교부합니다. 이번에 확인 설명서 서식이 7월 10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게 그게 저는 다 떼봤어요. 그 연수교육 현업에 있는 사람들 교육하려면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그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떼봤어요. 전부 다. 그럼 국세, 지방세, 그 완납증명서 이거 다 떼봤어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 가니까 가능하고 국세는 세무서에 가야 되더라고. 국세 완납증명서는.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것도 보니까 2014년 1월 1일 이후 거만 되더라고. 옛날에 2013년까지는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그냥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줬어요. 내용 뭔지 확인 안 하고. 그래서 아무나 그냥 가면, 요즘은 그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아예 도장 찍으러 가는 사람 신분증까지 제시해야 돼요. 그 계약 내용을 다 적는다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보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차임이 얼마인지 이게 다 나와요. 그 LH 같은 데서는 5년 거 떼오라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10년 걸 뗄 수 있더라고. 제가 떼보니까 2014년 1월 1일 이후 거 뗄 수 있더라고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는 그 전입신고 된 사람들 지금 그 다가구 주택이면 여러 명이잖아요. 그 전입신고가 언제 되는지를 알아야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확정일자 받은 날하고 이 두 개를 알아야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지, 우세면제 혈액이 생기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개업공개사들 7월 10일 생겼는데 모르길래 7월 10일 어제 생겼다더라고요. 7월 10일 생겼는데 뭐가 어제 생겨요? 이러니까 계약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서 어제 처음 계약하려고 보니까 한다고 뭐 연락 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뭐 수업 들은 분이 모르지만 연수교육 한 번 받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확인하는 게 잘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좀 귀찮아도 옛날에는 이게 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었어요. 오히려 요거 더 먹었어요. 그렇게 해야,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전세 사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자, 확인 설명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고요.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은 당해물을 수행한 개공, 소공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요거 하나 사진 찍어 놓으세요. 요게 바뀌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없어요.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없을 거야. 아마 교재에는 없죠, 그거. 요쪽에 있는 게 이게 7월 10일부로 추가됐다고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7에 따른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가 이게 보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걸 떼는데 제목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에 보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청서가 아니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 제공 신청서더라고. 정보 임대차 정보 제공 신청서 제목이. 그래서 그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이게 바로 임대인 정보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거. 그 다음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서울인 경우 지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제29조 2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요게 전입세대 요거는 보니까 제가 떼보니까 한 떼는데 1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공무원도 처음 하니까 이런 거 떼러 오는 사람 잘 없대요. 이때까지. 서로 헤매고, 그래서 제가 막 꼬치꼬치 다 물어봤어요. 본 대리인이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 그거 하나 떼는데. 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인데요. 요거는 어느 동주민센터에 가든 다 뗄 수 있대요. 전국에. 근데 이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요거는 당해 주민센터, 동주민센터에 가야 뗄 수 있더라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가야 뗄 수 있다고요. 시험에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뗄 수 있냐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열람하고 교부하고 이게 돈이 100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 교부하는 데는 얼마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300원인가 얼마인데 하여튼 교부하고 열람하고 100원 차이 나요. 그 대신에 열람 이거는 열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제출하는데 효력은 없다고 돼 있고 뭐 열람이라고 크게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그 돈 100원 적게 주니까. 그래서 저는 열람을 떼봤어요. 어차피 뭐 어디 제가 제출할 거는 아니고 강의하려고 떼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떼보세요. 이런 걸 직접 떼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이게 뭔지, 전입세대 확인서가 뭔지. 그리고 지금 전입세대 확인서 이거 떼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나와요.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 다 나오고, 제가 제 걸 떼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같이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신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 이제 그 말소됐다고 그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전입신고돼 있는 사람 전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중개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무조건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75% 보험료 내야 되고 세입자가 25% 보험료 내야 돼요. 그런 걸 설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증에 관한 사항,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주인이 75% 내야 됩니다. 그럼 일반 주택인 경우는 누가 내요? 일반 주택인 경우는 세입자가 내죠. 자기가 가입하려면. 이번에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은 거는 그 주인들이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했어요. 가입하라고 했는데 가입을 안 한 거예요. 보험료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피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가입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빌라가 2억짜리인데 감정평가사한테 돈 주고 2억 5천이라고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럼 평가 가격에 뭐 80%인가 90% 이렇게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2억 2천, 시세는 2억밖에 안 되는 걸 2억 2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었어요. 그 세입자 보고 돈 내고 가입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 가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입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물어보니까 돈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냥 안 한 거예요, 가입을. 세입자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주인이 이렇게 가입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위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게 7월 10일부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6번에 여기 있어요. 암기 프린트 6번에 저는 미리 해놨죠.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니까 거기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6번에 맨 밑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 번호가 더 많은 거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밑이니까 요 두 개를 분리해놔서 그래요. 이게 2번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밑. 그 두 개를 해가지고 암기 프린트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관리비, 이거 왜 관리비가 분쟁이 생겼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문제가 없잖아요. 관리 주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원룸이 문제예요, 원룸이. 옛날에는 원룸,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보면 보통 주인들이 관리비 한 5만원 이 정도 받았거든요. 뭐 청소비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 받았는데 요즘은 주인들이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면 하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보니까 1년에 연세가 600만원이더라고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차임이 350만원, 관리비가 25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월세가 30만원이 안 되잖아요. 1년에 350이니까.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죠. 주택임대차 신고하니까 주인들이 세금이 더 나왔대요. 임대소득세도 나오고 종합소득세든 뭐든 해가지고 또 혜택도 없고, 뭐 예를 들면 그때 옛날에 소상공인들 막 700만원씩 주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고 이러면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때 하여튼 어쨌든 혜택이, 그 주인들 말 들어보니까 혜택이 많이 없대요. 신고하니까. 세금만 많이 내고. 그 신고 안 하려고 관리비를 부풀려가지고 이런 게 생겼다고요? 이제는 관리비를 정확하게 다 뭐 TV 수신료 이런 게 포함되는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포함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요건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이것도 뭐 거의 90% 이상입니다. 나올 확률이.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시험에 설명하거나 X 나왔죠.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하면.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등의 확인인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 시행 시기가 12월에 1년 후에 시행하니까 모바일 신분증이 생겼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요 세 개는 비교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 나중에 보면 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입지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입지조건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이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와 그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되리라고 했죠. 확인설명 잘못하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회 기출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인데요. 토지.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 기재하죠. 토지가 3의 서식입니다. 1조량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관리주체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죠. 1, 2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1, 2, 3 서식 모두 다 기재합니다. 입지조건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27번이 문제가 27번에는 그게 아닌데요? 번호를 잘못 적었나 보네. 66? 아, 66페이지 23번인데 제가 27번으로 번호를 잘못 적었나 보네. 23번입니다. 23번. 66페이지 23번이네. 23번. 자, 그러면 토지가 3인데 3에 기재해야 될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2개밖에 없는데 왜 3개라고 돼 있지? 1조량 등 환경조건 해설해 보니까 1의 서식의 기재사항이며 관리주체는 1, 2의 서식 기재사항이다. 토지에 대한 거, 비선호시설 기억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해당되지 않고 리얼 해당되고 접근성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해당되네. 입지조건 미용. 입지조건은 입지조건이 뭐 있어요?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그래서 도로,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니까 대중교통 이런 거니까요. 3개가 정답이네. 3개. 지금 여기 색깔은 잘못되어 있네. 1번 기억하고 리얼하고 미염 3개입니다. 기억, 리얼, 미염 3개라고요. 요거는 뭘 보면 요약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도 가져오셨죠? 우리 그쪽이 강의는 없어요? 네? 강의는 없어요? 160페이지 강의 노트는 페이지를 찾지를 못해. 있다 해도 제가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못 찾아요. 160페이지 없어요. 강의 노트에는 딱히 없고 요약되고 안 가져왔어요? 160페이지 일단 있는 분 보세요. 160페이지. 그럼 160페이지 적어놓고 요약집 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7번의 기출문제. 1,
1, 2, 3, 4, 4개 서식이 있습니다. 4개 서식. 요약집은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리얼, 미음 3개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문제풀이 책 68페이지 26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개별 공시지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X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그러나 또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 건물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주택, 건물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사항은 아닙니다. 요거는 좀 어렵죠. 기출문제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출제되진 않았는데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하고 확인 설명할 사항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요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죠. 이거는 서식을 보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6번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문제는 쉽습니다.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사항이 된다는 거 아니죠? 예? 5번 거기가 사항이 아니에요. 설명할 사항은 건물주택 공시가격인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하나는 빼야 되겠네. 사항. 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거 1조, 소음, 진동 등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1조량, 소음, 진동 1의 서식은 기재를 해야 됩니다. 1의 서식. 1조량,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하죠. 서식에 기재하는 거는 그냥 확인 설명은 뭐 1의 서식만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죠. 6번. 6번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 환경조건에 해당됩니다. 환경조건. 1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게 환경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에 기재해야 될 기본사항, 입지조건.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그러면 입지조건에 공원이 입지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공원은. 입지조건이죠. 뭐 이게 성수동 무슨 포레스트, 서울숲 포레스트, 아파트 이름에 포레스트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 맞습니다. 공원이 숲세권 입지 조건인데 다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할 입지 조건을 묻는 거잖아요. 기출 문제인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될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게 입지 조건이라고요. 이런 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많이 기여를 하죠.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많겠어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주 교판 중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중에서 대중교통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지하철이나 뭐 GTX나 이런 게 되겠죠. 버스보다는, 마을버스보다는. 그럼 지하철이라고 본다면 대중교통을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지하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이게 정확하게 저도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저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하철을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거, 쿼드러블 역세권 이런 걸 선전을 최고 많이 하더라고요.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교수님, 그 문제는 여기 문제집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거요? 네. 없어요. 여기 페이지 안 적어놨잖아요. 없는데 그냥 하나. 없는 것도 하나 풀어보려고. 없어요. 여기 페이지 안 적어놨잖아요. 없어요. 아, 예. 책에 있는 건 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니까 요거는 책에 없는 문제입니다. 27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했다고 공문이 입주 조건 왜 아닐까? 예, 서식에 기재하는 건 아니라고.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서울에서 북한산 보이는 데가 집값이 비싸요. 한강 물 보이는 데가 비싸요. 서울에 보면 집값을 결정하는 게 야경, 산 보이는 곳, 물 보이는 곳, 이 세 군데를 주로 한다면 어디가 최고 집값이 비싸겠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 야경이, 뭐, 고층에서 야경이 멋있는 곳, 북한산이 보이는 곳, 어디가 집값 최고 비싸요? 지금 현재 시세가 한강 보이는 데가 최고 비싸는 걸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그럼 야경하고 북한산 공원 같은, 북한산 산 보이는 곳하고는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 형성되어 있는 건 야경 보이는 곳, 오픈돼 이런 데가 더, 왜냐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희소 가치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북한산 진짜 좋죠, 북한산 밑에. 지금 북한산, 제가 다녀본 산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산이 제가 볼 때는 설악산 다음에는 가장 수려한 산이에요. 북한산,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 전부가 뭐 지리산 이런 데도 이만큼 북한산만큼 좋지 않잖아요. 지리산은 그냥 웅장할 뿐이지 이렇게 화려 수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북한산 밑에가 지금 집값은 최고 낮게 형성돼 있어. 은평, 뉴타운 이런 데 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북한산 밑에 있는데. 그 북한산 밑에 있는 집들 보니까 힘들 때요. 주말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 주차해놓고 산에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아파트에 오히려 막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도대주 교판.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은. 자, 계약서 작성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